저번 시간에는 심리사회 이론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행동주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제2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3절 사회학습 이론, 4절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행동주의 이론, 제1절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은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처음에는 조건반사 이론으로 알려졌으나 후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파블로프는 생리학자로서 원래 개인이 소화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소화액 분비에 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개인에게 음식을 주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종을 쳤는데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의 실험은 개인 움직임이나 방 안의 온도 또는 소음이 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온도와 조명이 일정한 방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개의 턱 밑에 수술을 하여 기밑샘의 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침이 나올 때 이를 모아 침의 양을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먼저 종소리를 울리고 수초 뒤에 소량의 고기를 주었는데 공복의 개에게 하루 5에서 10회씩 계속하여 3에서 30초씩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수초 뒤에 고기를 주었습니다. 이후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파블로프는 개에 대한 실험에서 개에게 무조건 자극,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극을 주었을 때 무조건 반응을 침 흘림으로 확인을 했다는 소리겠죠.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개들이 음식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파블로프는 반복적인 실험으로 종소리와 고기를 연결시켜 나중에는 종소리, 조건 자극, 종소리만 울려도 조건 반응을 나타내어 종소리가 조건 반응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종소리는 원래 개의 침과 관계가 없는 중성 자극이기 때문에 종소리에 개가 침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소리를 듣고는 침을 흘리지 않았다 이 소리네요. 그러나 중성 자극을 1차적인 유발 자극과 연결시켜 개에게 투입함으로써 중성 자극에도 침을 분비는 반응이 유발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조건 자극이죠. 조건 형성 전과 무조건 자극, 이때는 무조건 반응을 했다는 거고, 조건 형성 중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 났다는 거고, 조건 형성 후 조건 자극, 종소리, 조건 반응을 한다는 소리네요. 무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이 침, UCR, 무조건 반응 침, UCR, 조건 반응 침인 CR, 고전적 조건 형성
가정, 이렇게 나네. 조건 반응이 형성되려면 무조건 자국과 조건 자국이 짝지어지는 횟수와 두 자국 간의 시각적 간격이 중요하였습니다. 조건 자국과 무조건 자국이 짝지어지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반응의 강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증가를 멈추게 됩니다. 첫 번째 소거, 두 번째 일반화, 세 번째 변별, 네 번째 고차적 조건 형성, 이렇게 네 가지로 첫 번째 소거를 보면 조건화된 자국은 한 번 확립이 되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무조건 자국만 반복해서 제시하면 조건 반응이 약해지게 되어 소멸이 되는데 이를 소거라고 합니다. 즉 고전적 조건화의 초기에는 조건 자국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나 무조건 자국에 이어 주어지는 무조건 자국을 연관시키는 강화를 여러 차례 시켜주면 조건 반응이 획득되는데 획득된 조건 형성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에게 종소리만으로 침이 분비되도록 훈련을 시킨 후 조건 자국인 종소리만을 3분 간격으로 6번 쳐주었는데 6번째는 침을 분비하지 않아 획득된 조건 반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화, 특정한 자국에 의해 조건 형성이 성립이 되면 유사한 자국에 대해서도 조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라 합니다. 즉 특정한 종소리가 조건 자국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종소리에도 개가 침을 흘리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별, 세 번째, 변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음조의 소리에만 극한하여 음식을 주어 강화시켜 주고 다른 음조에는 음식을 주지 않으며 강화시켜준 음조에만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파블로프의 연구에 있어서 변별 자국의 유사성이 높을 경우 동물은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신경주의 한 모델로서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행동 치료 방법 개발이 이때 기초가 되었죠. 네 번째 고차적 조건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화가 형성된 후에 조건 자국을 무조건 자국으로 하고 조건 반응을 무조건 반응으로 하여 또 다른 조건 반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2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3, 제4 조건 자국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 형성을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의 경우에는 3차 조건 형성도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3차 이상의 고차적 조건 형성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학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정용호 2008년 고차적 조건 형성도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네요. 제2절 스킨의 조작적 조건 형성. 앞에서 이제 파블로가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 종소리를 가지고서는 침을 흘리지 않았으나 종소리에서는 뭐 실패했다고는 볼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자극을 줬을 때 침을 흘린다는 건데 고기 같은 건 냄새를 보고 그런 찾았다는 소리네요.
제2절 스퀴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퀴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스퀴너는 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조작적 조건 하는 학습에 있어서 행동의 결과와 반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학습의 과정에서의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때 강화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때 약화됩니다. 스퀴너는 도구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습득된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환경, 자극과 행동 간의 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스퀴너의 실험을 보면 스퀴너는 스퀴너 상자라고 부르는 실험 상자를 만들어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철망, 마루, 전구, 지렛대, 먹이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험 동물이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먹이가 먹이통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실험자가 조작이 가능한 전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스퀴너는 실험에서 지를 스퀴너 상자에 넣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가 처음에는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게 되고 먹이가 나오자 이러한 행동을 거듭하면서 지렛대를 누르는 횟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스퀴너의 실험을 통해 유기체는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일 때 이후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쥐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환경에 스스로 작용함으로써 결과를 생성해내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가 학습되는 과정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라는 것은 이전의 행동이 빈도를 늘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정 행동을 자주 하는 경우 특정 행동의 빈도를 유지하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특정 행동 뒤에 그 행동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결과를 말하며 부정적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사건이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 강화물로서는 음식과 돈, 칭찬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는 어떠한 행동이 있는 후에 곧바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한 아들에게 엄마가 칭찬을 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강화를 받은 아이는 이후에도 긍정적 강화물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정적 강화를 불쾌한 경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해오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지각을 하지 않으면 운동장을 몇 바퀴 돌지 않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 강화물은 어떤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제거했을 때 그 행동이 점차 일어날 확률이 높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적 강화물을 보면 1차적 강화물이란 음식물, 따뜻한 등과 앞에서 얘기했죠. 같은 무조건 자극에서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2차적 강화물을 보면 2차적 강화물은 조건적인 역사를 통하여 학습되고 개발하게 됩니다. 2차적 강화물로서는 돈, 관심, 칭찬, 애정 등을 둘 수 있으며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은 혐오적인 사건을 표현하거나 긍정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특정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벌의 결과는 특정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특정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는 부정적
강하와는 반대입니다. 예로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야단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벌이 혈액은 국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벌을 받아야 할 특정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벌을 받는 행동이 비슷한 시기에 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벌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려면 벌이 아주 강한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즉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벌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 번째, 강하 계획. 강하는 행동을 조성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형성된 행동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행동이 있을 때마다 강하를 받게 되며 이를 연속적 강하라고 말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강화되어 유지됨에 따라 유지된 행동은 더 이상의 강화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화 계획에 의해 유지되는 행동은 서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강화 계획이란 특정 패턴 혹은 규칙을 말을 합니다. 특정한 행동이 방출될 때마다 항상 강화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 말하며 이러한 강화 학자들이 이 말을 많이 쓰죠. 이러한 강화 계획에 의해 유지되는 행동은 연속적 강화 계획에 유지되는 행동보다 소거에 대한 저항력이 큽니다. 강화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 간격 강화, 고정 간격 강화. 두 번째, 고정 비율 강화. 세 번째, 변동 간격 강화. 네 번째, 변동 비율 강화. 이렇게 네 번째로 봤는데, 첫 번째, 고정 간격 강화를 보면 처음에 보상을 받은 후 일정 시간마다 그 보상에 주어지는 경우로서 일단 경험이 획득되고 나면 일정 기간마다 반응을 중단하며 다음에 강화가 나타날 시점에 가서야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고정비율 강화를 보면 두 번째, 이는 일정 수의 반응을 나타낼 때마다 강화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경우 아주 열심히 반응을 보이지만 보상을 받고 나면 곧 반응이 중단됩니다. 특히 보상을 얻는데 많은 반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반응률이 떨어집니다. 셋째, 변동간격 강화. 평균적으로 볼 때 일정 시간 후 강화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간격을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동 비율 강화. 강화가 반응의 빈도를 기준으로 주어지나 그 빈도의 기준은 불규칙합니다. 이러한 변동 방법을 사용하면 높은 반응을 보이며 일단 학습되면 소거시키기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부분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제3절 사회학습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학습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며 그 행동을 보여주는 대상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관찰된 모델의 내용은 모두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데 학습과 수행을 구분하게 됩니다. 반드라는 사회학습 이론에 있어서 주요한 업적과 행동 수정, 공격성 이론의 개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들의 사회학습 이론에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모델링이라고 하며, 모델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방이며, 둘째는 관찰학습, 셋째는 대리학습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방이며, 둘째는 관찰, 셋째는 대리학습. 그러면 첫 번째 모델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은 아동이 사회화 과정에서 성인을 흉내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인식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찰 학습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관찰하며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관찰 학습은 주의집중 과정, 기억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적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학습은 타인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행동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관찰학습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학습은 다음이 네 과정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의집중 과정. 관찰학습의 첫 단계는 주의집중으로서 사람은 모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된 행동을 배우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게 됩니다.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행동 중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인기 스타의 행동이나 인성 등을 관찰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행동 양식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 과정이 있습니다. 기억 과정은 관찰된 내용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모델의 내용을 장기간 기억하지 못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모델이 행동을 상징적 형태로 기억하여야 합니다. 모델의 행동은 기억하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다음이 두 가지 내적 표상 체계가 있습니다. 내적 표상 체계. 첫 번째는 심상, 두 번째는 언어가 있는데, 심상에서는 사람이 어떤 모델을 관찰할 때 그는 감각 조건화 과정을 통해 관찰된 것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상실시킬 수 있는 심상으로 만들게 되며, 심상이 형성되면 이전에 관찰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증거를 통해 즉각적으로 생생한 물리적 자극이나 영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어, 모델이 하는 행동을 언어로 기억하는 것을 말을 하며, 모델이 행동을 마음속에서 말로 암송하거나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람들에게 해상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재생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재생 과정은 기억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상에 저장되어 있거나 상징적으로 부화된 기억을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반드라는 운동재생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운동재생 능력이 요구되며 관찰자가 모델이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인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관찰자는 모델링에서 획득한 기억을 자기의 행동과 비교해 보는 연습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만약 자기 행동과 모델이 행동에 대한 기억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면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찰자의 행동과 모델링의 행동이 서로 합치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동기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기적 과정은 관찰학습 과정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며 충분한 인센티브나 동기가 없이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동기를 높여주는 과정이며 관찰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은 그 행동이 강화를 받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그 행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라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또한 행동을 자신이 내면화된 수행의 수준과 자기 현감에 관한 지각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상적 자기 반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4절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 학습 이론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은 관찰 가능한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학습 이론에서 행동의 적응도는 개개인의 경험과 조건화, 강화, 처벌, 역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며 부적응적 행동은 내면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 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학습 이론에 의한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조의 효과성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행동. 여기서 보면 관찰 가능한 문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과 환경적 조건에 치료적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조 과정은 문제 행동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행동이 학습을 방해하는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정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정은 문제 행동과 그 선행 요인 및 결과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치료자와 내담자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측정하여 정확한 행동 사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입은 행동의 선행 요인과 결과를 수정하는 것이며 내담자의 환경적 조건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료가 활용하는 개입 절차는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활용하는 기법은 실험이나 조사에 의해 효과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치료자와 내담자는 내담자의 조건 변화, 즉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3장에서 학자를 보게 되면 파블로프와 스퀴너, 여기서 또 반드라까지 나왔죠.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사회적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지금 이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인지발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